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신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복합적인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독자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오늘 또 몇 권의 책을 또 추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유년 시절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다양한 콘텐츠를 좀 한 번에 언급하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이제 멤버십을 제가 나중에 활성화하게 되면 이런 회원 전용 영상에서 일종의 이런 좀 뭔가 프리토킹이라고 해야 되나? 제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가치관 아니면은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을 좀 잘 배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영상들은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방식을 조금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 전용으로 돌린 영상들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쓸데없이 여자의 환심을 사는 법, 이런 것들을 보통 주제로 많이 이렇게 회원 전용으로 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와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랄까 분야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에 대해서 제가 좀 느꼈던 거하고, 그리고 제가 왜 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타트, 어떻게 보면 운을 띄우는 느낌입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최초에 이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는 로마의 어떤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선종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항상 원했던 거, 항상 말했던 외침이 바로 평화라던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권, 특히나 이제 가톨릭,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지금 위그노교도, 프로테스탄트까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황의 죽음이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체험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 환경에서 폭력을 당하진 않았지만 외부에서 폭력을 많이 당했잖아요. 학대를 많이 당하고 가족들까지 그랬으면 저는 이미 지금 저기 사람 여러 명 죽여가지고 서울 구치소에 무기징역으로 처박혀 있었을 텐데, 다행히 집에서는 저를 학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천만 다행이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불우한 집안에서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이 보통 엄청나게 안 좋은 케이스로 발전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명한 인물들 2명 정도 얘기하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자, 아무튼 이제 사랑, 평화, 자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힘이 없는 정의와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저를 칭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진보주의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또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또 제 어릴 적 유년기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런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빈자라던가,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만족할 만한 어떤 계기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으면 사랑도 평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국제정세, 국제관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크림반도 관련된 전쟁,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나는 하마스 이런 관련된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말세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오타락세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정신 상태라던가 세상이 많이 타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명확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인문학의 경시예요. 저는 인문학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무리 기술 발달, AI의 발전, 획기적인 사물과 인간과의 비대면 시스템, 이런 것들,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활개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 본성과 그 근본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근본 성질과 인간의 그 심성을 가장
최대한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인문학이라는 것은 다 넣고 제 목숨, 제 혓바닥, 손가락 모든 걸 다 걸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아마도 2012년인가 2010년인가부터 아마 경시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입시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도 계속 줄어드는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입지, 그리고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의 부족, 이런 것들이 추세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왔던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쭉 보니까, 그래서 기술을 강조하고, 뭐 어떤 과학을 강조했어. 뭐 그게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돈을 강조하고 자본을 강조하고 투자를 강조했어. 결국 그래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뭐, 살인 사건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뭐 토막살인이라던가 암매장이라던가 무차별, 아무 이유 없는 그런 묻지마 폭행 같은 거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뉴스에 뭐 하루에 뭐 옛날에는 뭐 10건도 안 나왔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 뉴스라던가 사회 소식 찾아보면은 일주일에 뭐 한 3, 40건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미 예견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예견된 현상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왜? 인문학을 경시했으니까. 인문학에서 그럼 뭘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단독자님? 그래요. 인문학은 뭘 가르치는가? 문학, 종교, 예술, 사회, 역사가 도대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수천만 원, 뭐 수백만 원, 아니 뭐 수억, 뭐 수백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공동체를 어쩔 수 없이 이루고 살아가야만 하는 어떤 인간적 숙명에 놓여있는 이 존재자들, 개별자들이 어떤 방식을 이루어야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기독교, 뭐 가톨릭, 뭐 프로테스탄트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평화에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인간이 인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결국 이 복합적인 인문학이라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틀림이 없고, 근데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경시, 자본 위주의 생각, 성장, 그리고 개발 이런 것만 해놓으니까 결국 인간의 정신 상태가 어디에서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지탱해야 될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있기는 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혼란스럽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회적 아놈이라던가 병폐 현상까지 깃들어져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건지, 사는 게 목적인 건지, 올바로 사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남을 등쳐먹고 살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인 건지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안 좋은 사례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지.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근데 사실상 그런 성공의 뒤에 가려진 이면에는 자신의 인간성을 희생하고 자신의 어떤 그 인간다움을 많이 버리고 제거하고 나서 그런 결과를 이뤄낸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무리 단독자가 뭐 입으로 뭐, X8 뭐 어쩌고 저쩌고 강아지 새끼 뭐 이런 얘기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뭐 불의에 대한 어떤 분노와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계속 그쪽으로 핸들을 쥐고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폭주기관차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문학 경시가 더 지속된다면 사실상 정말 제가 맨날 아이작 뉴턴 얘기했지만 2132년 전에 분명히 지구는 망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인류 스스로 망치는 거겠죠. 자연은 자기 스스로를 망치지 않아요. 자연은 스스로를 망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성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지속되고 소멸되지만 다시 또 탄생하는 방식으로 계속 순회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환되도록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계몽주의 철학자라든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간 이성이 세상을 더 좋게 바꾼다? 저는 절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 애초에 인간 이성은 자연적인 순환에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자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망치지 않았으면 애초에 보존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흘러가는 대로 냅뒀으면 아무것도 손댈 게 없었어. 근데 이미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뭐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다, 뭐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뭐 핑계와 어떤 명분을 통해서 뭐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거지 그게 뭐 보편적인 어떤 자연이라던가 선에 입각한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일단 명분이고 다 그럴듯한 핑계이자 그냥 웅얼거림이었을 뿐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걸로 숨길 수가 있었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하는 거지만 남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입방구랜다 입벌구 마냥 이렇게 구라를 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결과물이 그 뭐랄까 부작용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거야.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병적 증세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후에서도 나타나고, 인간성에서도 나타나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그냥 모든 공동체 사회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연찮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네. 아니, 운이 나쁘네. 천둥이 쳤네. 운이 나쁘네. 산불이 일어났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 봤을 때, 전 자연을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 요소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자연을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도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들 오장육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심장이 엄청 아파. 그럼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못 움직이잖아 잘. 그죠?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어지럽고. 그럼 여러분들 뭐 제대로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서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면. 비틀비틀 거린단 말이야. 똑같아요. 자연도 똑같아. 소우주, 대우주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을 경신한 대가가 결국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인문학자니까. 인문학의 신이니까. 인문학의 신이니까 인문학 입장에서 내가 중요시하는 것을, 지금 어떤 점에서 어떤 의미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생을 거쳐가지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느끼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이 문제점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초래되었는가를 왜 못 보겠어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그 환부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지 누구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저기 뭐 장사하시는 분이 뭐 제대로 직시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 그 사람은 그냥 단지 그냥 나한테 뭔가 지원금 좀 더 주는 후보가 이제 당선되길 바라는 그냥 그 정도 차원의 수준에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야. 무슨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영상 올린 것처럼 얼마 전에 올린 것처럼 그런 어떤 창조적 천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단세포적으로 단순하게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오늘 오징어가 안 팔렸네. 오늘 뭐 배추값이 올랐는데 이거 뭐 중국산을 사다 써야 된다. 그렇다고 원산지 표기를 구라칠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라고. 그냥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것만. 눈앞에 놓여있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게 죄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눈앞에 놓여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면 50살, 60살, 70살 되었을 때 분명히 엄청난 공허를 느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죠, 이제. 옛날에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30대 초반인데 벌써 시간이 한 몇 년 흘렀으니까. 근데도 아직 젊은 나이죠. 지금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지금 제가 깨달아가지고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들을 그런 어리석은 지금 현대인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50살, 60살 되어서도 못 깨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뭐 가게 와가지고 뭐 점원한테 반말하면서 진상 부리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미래에도.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얼리버드라고 표현하기는 좀 웃기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제가 지금 이런 입장에 처한 것도 저의 노력이었죠. 물론 제 입으로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웃긴 어떤 뭐랄까 집단 동호회 같은 그냥 계모임 같은 이런 나라에서 서로 치고받고 말싸움이 나는 이런 계모임 같은 나라에서 단독자라는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단독자가 뭐 고대 그리스였으면 아주 쓸모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상한 어떤 문명에 있었으면 아주 우대받았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맞죠. 그래서 저는 객관화해가지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봐서 하나의 개별자로서 한국 사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한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 자기 자책감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절망, 자기 학대의 마음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착한 1급수에 맞지 않는 물고기가 나인 거지. 1급수가 아닌 그 똥물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 현대 한국 사회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고 쓸모가 단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은 똥물에 쓸모가 없는 1급수 사는 물고기 같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냥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또 여기까지 왔냐. 아무튼 그 프란체스코 요항이 얘기했던 어떤 사랑, 평화 뭐 그런 거 좋은데, 정말 좋은 말이고, 어떤 그런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리드리 니체가 얘기했듯이, 도덕의 계보에서 얘기했듯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빈자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입에다가, 물 한 모금 이렇게 발라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얘기는 하는 거지. 근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계속 남의 노예로서 사회 밑바닥 계층으로서 남의 똥꼬 닦아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을 갖거나 증오를 갖거나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뭐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는 것도 참 웃긴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도 결국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키워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힘이라는 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든가 정신 상태가 너무 착해져 있기 때문에 동물적인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뭐 육체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뭐 돈이라던가 뭐 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재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힘이 탑재되어 있을 때,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발언했을 때 그게 힘이 돼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거지. 진짜 웃긴 말이지만 뭐 트럼프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 했다고 뭐 증시가 오락가락하고 그거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에는 영향력이 없으면 힘도 평화도 사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허상 같은 신기루 같은 그런 얘기를 그냥 그것만이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더 사회가 착해지지 않을까요, 단독자님?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착해졌고 더 착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식인들이라던가 지성인들이라던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가 그러한 인식에 올바르게 깨어있고 내가 힘을 가진 만큼 진짜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듯이 행동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가 결국 이 앞으로의 국제 정세건 한국 사회건 작은 집단이건 가정이건 뭐건 다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프란체스코 요왕이 말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어떤 종교적 교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는 교인들이라던가 불교, 기독교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조계종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예수자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자기 종교의 어떤 교리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가 편견과 환상에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론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자가 되고자 하는 혹시라도 제가 분명히 인문학자는 먹고 살기 존나 힘들 거고 세상 살아가는데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혹여나 단독자를 보면서 단독자님 저는 취미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업을 하면서라도 반드시 인문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단독자님 보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종교인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문학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종교인이면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제가 진짜 많은 이 종교인들, 교인들을 만나봤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왔다, 활동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엄청 많이 봤지. 근데 단독자의 이 아이사이트, 이 시야를 놓고 딱 봤을 때, 단독자가 딱 파악한 건 뭐냐면, 여전히 너가 아무리 종교에 귀의를 하고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넌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학, 종교, 철학, 사회학, 심리학, 예술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가 다 다루고 있죠.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죠? 요즘에 생물학까지 관심 있어가지고 생물학도 건드리고 있는 중이고. 자, 이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교리와 어떤 종교적인 이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세뇌돼서 거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뭐 그것에 좋은 것을 얘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물론 어리석은 민중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민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도 나를 안 좋아해. 왜? 자기의 미천이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나를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의 오만이에요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어찌 감히 그 작은 저기 비둘기 학문 같은 비둘기 학문이 아니라 비둘기 학문이에요. 비둘기 똥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똥구멍 같은 어떤 그런 아주 지역적이고 그런 얄팍한 그런 종교적 지식에 몰두해가지고 인생을 내건 너가 인생을 내걸고 바친 너가 어찌 인생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원리와 원천의 기본이 되는 그 간학문적이고 그 광범위한 체계인 인문학을 논하는 나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나를 설득시키고 너의 종교적인 그 편협함에 나를 끼워 맞출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 50대, 60대, 70대 돼서 알아도 다행이긴 해. 근데 그때 알아도 좀 늦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겠죠. 뭐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닮아가고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이쪽 종교에 대해서 너무 좀 무비판적인 사고방식이 길러지고 있는 거 아닐까? 내 안에 마치 보균자처럼 기생파리가 까놓은 구더기처럼 어떤 그런 구더기가 자라고 있는 거 아닐까? 편협함의 구더기, 편견의 구더기 말이야. 뭐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한번 자각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독자는. 그냥 우리나라가 종교 백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다방 수준만큼이나 교회라던가 절이 많아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저는 뭐 뉴라이트 세력은 아니지만 일본 찬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는 어떤 그런 종교는 없어요. 뭐 외국의 뭐 기독교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절 교회 진짜 드물어. 왜 그럴까? 뭐 일본이 단순히 전통 뭐 본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남학신 신 뭐 저기 뭐야 또 부뚜막신 뭐 이런 걸 숭배한다? 뭐 단순히 샤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민간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 일본의 전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인식 자체가 그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또 훨씬 더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합리적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휘둘리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성향들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한다라고 했을 때 뭐 속이고 눈 가리고 뭐 희생자 수 축소시키고 그런 건 역겨운 짓이죠. 그리고 뭐 임진왜란에 뭐 있었던 뭐 풍신수길에 전국제패 야욕을 빙자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침략했을 때 뭐 행주 대첩 일어나고 뭐 한산도 대첩 일어났는데 뭐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가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윤봉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김구 선생님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의 업적 심지어 나는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김일성도 자기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단독자 빨갱이 맞았구나 이런 얘기하겠지. 내가 지금 뭐 김일성이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저쪽으로 빠져가지고 뭐 인민주의 공화국을 세운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걸 찬탄하고 있는 겁니까? 주체 사상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독립운동만 놓고 보면 홍범도든, 김좌진이든, 김일성이든 고생했다는 거지. 맞다는 거야. 올바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편협한 또 지나가던 아무개 저기 황소개구리 같은 놈이 갑자기 또 입 벌리면서 화 버럭버럭 내면서 또 내 영상에다 댓글 달 생각을 하면은 또 역겹긴 해요. 그러니까는 물론 제가 바로 차단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진짜 저는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이라는 이 석가모니의 마지막 경전을 토대로 한 어떤 이런 불교 사상을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내가 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뭐랄까 다행이자 가장 어떤 축복이라고 블레스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종교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시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난 스스로 엄청나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그런 종교 집단, 종교 건물, 단체 같은 데 가보면은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될 수가 없지. 너가 아는 게 어떻게 그냥 고작 그냥 비둘기 똥덩어리 그냥 학문만큼의 그 양인데 뭐 거의 뭐 에베레스트, 네팔, 히말라야 뭐 14자 같은 14자 등반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스케일에 나하고 비빌 수가 있겠냐고. 이건 나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어떤 휴브리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휴브리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종교를 믿는다라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다 잃어버린 채 똑같이 다른 종교가 하고 있는 독단성을 그대로 갖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과 함께 힘의 논리, 정의, 선은 실현되려면 반드시 그 플러스 알파로 동반되어야 되는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안타깝지만 현대 사회와 현대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는 적합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다면 종교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반드시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길지만 오늘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오늘 한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인간의 유년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오시프 스탈린하고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둘 다 잔혹한 독재자였고, 그리고 둘 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년기 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폭력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단독자님, 유년기 시절에 학대를 받았지만 건전하고 올바른 유년기를 보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건전하고 올바른 유년기를 보내면서 동시에 성인이 돼서도 내가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했으니까 나는 사회에 내 아들에게 그것을 다시 환원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어떤 그런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라던가 폭력을 당했다라는 게 독재자라던가 악인이라던가 반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오시프 스탈린은 쇼셀로라고 불렀어요. 소셀로라고. 그루지아 출신이었거든요. 러시아 출신이라기보다 그루지아의 도시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스탈린을 낳기 전에 두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가지고 스탈린을 참 애지중지 키웠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스탈린 아버지는 자기의 부인이 이제 막 불륜을 저지른다라는 이러한 뜬구름 같은 어떤 헛소문 같은 것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게 자기보다 많이 어렸어요. 많이 몇십 년 정도 어리고, 그리고 되게 이뻤다고 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루지아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상당히 작고 조그만 동네였는데 그때 항상 어떤 이상한 뭐 추문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들려왔다. 그래서 스탈린의 아버지는 계속 아내를 의심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스탈린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지 못한 아주 폐쇄적이고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면서 아버지는 계속 스탈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사생아 새끼다. 네 엄마가 다른 외간 남자랑 자가지고 나온 놈이니까 넌 사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스탈린이 이제 미취아가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미취아가동은 아니다. 한 10살 언저리쯤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지. 그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스탈린 어딨냐고, 쇼셀로 빨리 찾아오라고, 저 패게,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객기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릴 때 뭘 배웠냐면은, 폭력으로, 힘으로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잘하면서. 스탈린은 그게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야.
세상에는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도 있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라던가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야 됐는데 정서적인 보금자리던가 어떤 요람으로서 정서적 요람으로서 작용해야 되는 가정이 한마디로 그냥 감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고 거의 뭐 몇십 년 사이에 뭐 150만 명 넘게 죽였죠, 스탈린이. 공산당 서기가 될 때 그래서 일리아노프 레닌이 블라디미르 울리아노프 레닌, 울리아노프 일리치 레닌이 자기가 봤을 때 얘는 서기장을 하면 안 된다. 공산당 서기가 되면 안 된다. 너무 과격하고, 너무 고집이 세고,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변의 세력을 조금씩 다 키워가지고 결국에 한 방에 그냥 잠식해버리죠. 조금씩 이제 세력을 이제 심어놨잖아요, 주변에. 사실상 여기에 뭐 지노비에프 뭐 이런 애들도 기여했고,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온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스탈린의 그 영향력을 좀 간과했지. 그러니까 트로츠키는 엄청 똑똑한 인물이었고 스탈린의 어떤 일국사회주의에 대해서 잘못되고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스탈린적인 관료제에 대한 그 비판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눈여겨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트로츠키의 가장 커다란 패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산주의 체계, 물론 사회주의 체계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일당 독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집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세력을 강화하고 독재에 쓰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 하이어러키가 바로 관료제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얘기했던 그런 관료제 방식의 사회주의를 경계했었죠. 경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탈린은 결국 무력과 힘으로 다 거머쥐었습니다. 사실상 모르겠어. 베니토 무솔리니도 그런 유년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돌프 히틀러도 약간 비슷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아버지가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히틀러를. 히틀러를 엄청나게 학대하고 그래서 히틀러는 어떤 그런 끈기 같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던 거야. 어린 시절에. 뭐 배우가 되겠다고 했다가 뭐 음악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기 뭐 빈으로 떠났다가 그렇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가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또 너무 소중한 또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또 이렇게 또 그렇구나 하면서 우유부단할 수도 있지 하면서 엄마 나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엄마는 또 지원해주고 또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히틀러는 그런 아버지한테 받았던 학대를 반대로 어떻게 푼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미움으로 바꾼 거죠. 그 초점을 아예 하나의 어떤 유대인이라는 그런 세력에 대한 어떤 미움으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유대계의 핏줄이 흐르고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소외와 그런 어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알프레드 비온이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아이가 엄마한테 보내는 시그널을 엄마 입장에서는 재해석해가지고 아이에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반사작용을 하는 거울로서. 근데 거울로서의 감정적 교류를 아예 하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신의 감정이 해석되지도 못하고 올바로 표출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도 못한 거야. 이게 소슬로, 즉 이오시프 스탈린하고 아돌프 히틀러가 똑같이 겪었던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경우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인으로 자라나긴 정말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범죄자들을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가정폭력에 대한 거는 쉽사리 남이 손대줄 수가 없어요. 경찰이라던가 누군가 보호관찰을 해줄 수가 없어. 왜? 보호관찰만 해줄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 입양해가지고 키울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뭐 어떤 아이가 학대받고 있어. 그러면은 그 아이를 뭐 데려다 와가지고 제2의 아들, 제2의 딸로서 키울 거냐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자기 유전자가 아닌데 어떤 그런 애착심을 갖는다는 건 보통 인간의 경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자라날 확률도 높은 거고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악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의 분출을 과감없이 함으로써 남의 의지에 대한 몰살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몰지각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각은 이미 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우.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친구가 별로 없었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마지막으로 모차르트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레오폴드 모차르트도 아버지도 순회 공연, 아들의 천재성을 일찍 발견했다라는 것과 순회 공연을 다녔다라는 것이 모차르트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었어요.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아들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뭐 궁정 음악가가 된다고 뭐 궁정 작곡가가 되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아버지의 덕분이었다 뭐 모차르트가 원래 음악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차를 타고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그 진절머리가 났겠어. 그 수십 시간 동안 그 마차 안에서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해결하면서 비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탈리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이 뻗쳤겠냐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피아노로 해소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온갖 합병증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았고 끊임없이 편두통이라든가 뭐 요통 같은 것들을 앓았었죠. 그래서 36세의 나이로 단명하게 되죠. 성홍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아주 막 팔팔 끓고 막 열나고 막 병드는 병도 천연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라났던 그 주변 환경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단독자를 볼 때도 물론 단독자는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겪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맞았죠.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고 괴롭힘 당하고 무시 당하고 왜소하다고 비웃음거리 되고 그런 게 지금 제가 이제 인문학자가 돼서 보니까 심리학 공부하고 이런 거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왜 뛰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해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받은 그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갔을까. 그리고 인간을 싫어하게 된 것도 아마 그때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어떤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과 존중받고 사랑받고 밝게 자랄 수 있었다면 외부에서 집안에서는 물론 잘 지냈지만 조용하게 근데 외부에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는 참 사람도 좋아했을 거고 밝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뭐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득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과 오기라던가 어떤 그런 분노를 승화시켜가지고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남들이 뭐 50살, 60살, 70살 돼도 못 깨닫는 것들을 이미 다 깨닫고 공부를 했죠.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공부를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의 신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거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을 생각을 하면. 아마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오시프 스탈린하고 아돌프 히틀러라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유년기의 이러한 부모의 폭행과 무시, 멸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성장 과정을 만들게 되고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성숙한 인간을 만들지 못하며 결국 위험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만드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뭐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었고 루트비 비팅겐슈타인도 사실상 가족력이 안 좋죠. 형제들 다 자살하고 본인은 자살 안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철강 관련된 재산을 전부 다 그냥 사회에 환원하고 친척이라던가 형제 누나들한테 다 돌려줬죠. 형 누나들한테. 자기는 거지처럼 생활했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가정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 환경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참 많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분 동안 얘기했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책 3권 정도 추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무슨 핑계가 될 수 없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질이 가난하고 정말 단독자만큼 뭐 돈이 없고 뭐 환경이 안 좋고 뭐 고독하고 그래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고 노력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스스로한테.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려줘야겠어. 이게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나는 나한테 항상 알려줘야겠어. 물론 돈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멤버십으로 돌려야 될 것 같고 돌릴 생각이고 그렇게라도 입에 풀칠 해가면서까지 나는 인문학을 사랑하고 지속하고 싶어. 그래, 이건 사실이야. 근데 이러한 조건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인문학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보다 뭐 나이가 뭐 제가 어리던 나이가 많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저를 통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해서 편협한 시각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쁜 놈들을 미워하는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욕쟁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세계사신문이라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사신문은 정말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그동안 역사에서 일어났던 중요 사건들, 큼지막한 사건들을 여기에 이제 신문 형식으로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뭐 로마 600년 공화제 사실상 막 내려, 옥타비아누스 원수 등등, 이거 뭐 악티움 해전 일어나고 뭐 저기 제2 세대가리 정치, 세대가리 정치라고 해가지고 그 조류, 버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삼두정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레피두스라든가 뭐 있잖아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뭐 옥타비아누스. 이게 제2차 삼두정치였고 1차 삼두정치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였나? 그랬죠. 그죠? 로마 역사상. 그래서 뭐 키케로 뭐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고 뭐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와의 싸움. BC 31년 9월달이었나?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원수로 등극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뭐 사마천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로마인은 무엇으로 싸웠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뭐 훈고학, 스파르타쿠스 노예 봉기해가지고 기록하면서 뭐 전진이 불교 발전에 이제 뭐 기여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를 고구려의 이제 불교를 뭐 이제 전해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와 이게 뭐 동양 서양 가릴 거 없이 다 나와요. 이 세계사 신문이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신문에 익숙한 세대고 신문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세계사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통해서 나중에 뭐 어디가 끝이지? 프랑스 혁명에서 현대까지 다루고 있는데 와 구석기 시대부터 프랑스 혁명과 현대까지 다루고 있는 이 세계사 신문 이 세 권 절판 안 됐고 여전히 팔고 있고 사계절이라는 또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한 번씩 퇴근하고 나시거나 아니면 뭐 출근하기 전에 시간 좀 남으면 이게 한 페이지씩이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내용이. 되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라던가 철학이라던가 당시에 주름 잡았던 사상가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풍토라던가 영웅들이라던가 장군이라던가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인드맵, 브레인매핑 하듯이 다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문학을 인문학답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좀 뒤쪽에 한번 볼까? 여기에 이제 뭐 고구려, 살수 등등 곳곳에서 수나라 대파, 살수제첨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 당시에 뭐 수나라 얘기 나오면서 뭐 을지문동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가지고 나중에 뭐 서희 나오고 뭐 강감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여러분들 머리에서 막 마인드맵이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가 참 침탈과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불교를 중흥시키면서 어떤 한반도 고유의 정신을 많이 이어왔구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계속 이게 마인드맵이 뻗어져 나간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살수제첩이 있었지만 저기 이슬람 세력권에서는 뭐 메디나로 수도를 뭐 마호메트가 옮겼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동기화돼가지고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인문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단독자는 그 마인드 매핑이 계속 펼쳐지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여기서 어떤 사건을 다루면 그 사건에 대한 거 관련된 인간들이 쫙쫙쫙 펼쳐져 나가면서 쫙 나가면서 온갖 배경들이 다 떠올라.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당시에 소개되고 있는 문학책을 딱 봤을 때 역사와 철학까지도 사회학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 그래서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얘기할 때 쇼펜하우어가 뭐 그리스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 문학 관련된 얘기, 뭐 이탈리아 문학이라던가 얘기하죠. 괴테 얘기하던가. 이럴 때 괴테 얘기 딱 하면 바로 괴테 작품들, 괴테 일대기, 괴테 일생, 괴테 엄마, 괴테 어린 시절,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일 때 했던 짓거리, 뭐 이탈리아 여행 가가지고 왜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서 고전주의로 들어갔는가, 뭐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그냥 머릿속에 다 떠오른다라는 거야. 뭐 베커만인가? 괴테 제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에커만이었나? 아무튼 뭐 그 괴테와의 대화했던 내용들, 괴테가 쇼펜하우어 만나가지고 뭔 얘기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다 생각나야 돼. 쇼펜하우어 생각나다가 괴테 생각나다가 괴테 생각나면은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폰 실러 생각났다가 실러 생각나면은 프리드리히 슐레겔 생각났다가 슐레겔이 생각이 나면은 프리드리히 헬덜린 생각났다가 프리드리히 헬덜린 생각나면은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 생각났다가 피이테 생각나면 헤겔이 생각났다가 헤겔이 생각나면 마르크스가 생각났다가 마르크스가 생각나면 또 키에르케고르도 생각났다가 또 알티세르도 생각나고 이래야 된다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감히 종교 하나만 믿고 있는 감히 당신이 나에게 종교가 최고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최고고 인문학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아까 초반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을 일종의 변론이자 항변하면서 정신 차리고 돈, 명예 뭐 이런 걸 떠나서 인문학이 경시되는 사회가 종결되지 않는 한 인류는 미래가 없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시면서 분명히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진짜로 멤버십으로 전환하면은 이러한 내용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정말 많이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의 구독자로 남아주신 분들, 저의 진가를 알아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한 인문학의 신입니다. 믿고 저와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